6살 적의 나는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고 하는 원시림에 관한 어떤 책에서 멋들어진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맹수를 꿀꺽 집어삼키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러고는 더 이상 꼼짝도 하지 못한 채 6달 동안 잠만 자며 먹이를 소화시킨다. 책은 나에게 큰 영감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밀림 속에서의 온갖 모험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도 색연필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전 처음 그려보는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되었는데 그게 내 그림 제1호였다. 엄마, 제 그림이 무섭나요? 모자가 뭐가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삼키고서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려 넣었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런 것이었다.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이에요. 제 그림이 무섭지 않나요? 얘야, 이런 그림을 그릴 바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리하여 나는 6살 때 화가로서의 멋진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때문에 낙담하고 만 것이다. 어른들은 언제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어린이들로서는 그들에게 매번 설명을 하고 또 해야 하니 피곤한 노릇이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 곳곳을 날아다녔다. 지금도 이렇게 광활한 사막의 상공을 날고 있듯이. 이리하여 나는 살아오는 동안 여러 믿음직한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을 갖게 되었다. 어른들 가운데 섞여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썩 좋은 쪽으로 변한 건 아니다. 어른들 중에 좀 똑똑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하고 있던 내 그림 제1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해보곤 했다. 정말이지 이 사람이 무언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이 그림은 어떤가요? 모자구나. 네, 맞습니다. 어르신, 못 보던 넥타이네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자네 뭘 좀 아는구만. 글쎄 우리 와이프가 며칠 전에 넥타이를 하나 사줬는데 말이야. 그러면 나는 보아뱀이니 원시림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나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만 하게 되었다. 브릿지 게임이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을 알게 된 것을 몹시 흐뭇하게 여겼다. 나 참 난감하네. 6년 전 어느 날 사하라 사막에서 문득 비행기 고장을 만나게 되었다. 비행기 엔진의 어딘가가 파손된 것이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이 혼자였으므로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손수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실 물이 일주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기에 내게 있어서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만 리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난파자보다도 훨씬 더 고립된 신세였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어떤 기이한 목소리에 잠이 깬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그 목소리는 말했다. 저기 있잖아. 이봐, 일어나봐.
저기 어?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후다닥 일어났다. 난데없이 나타난 그 아이를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라보았다. 분명 나는 지금 사람 사는 지역에서 수만리 떨어진 곳에 홀로 떨어져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해서, 배고파서, 목말라서, 무서워서 죽겠다는 표정도 아니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만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 같은 구석은 조금도 없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부탁할게.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감히 거역할 생각을 못하는 법이라더니,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에 이 아이는 너무 엉뚱했다. 미안하지만 난 그림을 그릴 줄 몰라. 아, 괜찮으니까.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꼬마야, 나는... 자, 여기 있다. 아니야. 아니야. 보아뱀 뱃속의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은 곳이거든. 난 양을 갖고 싶어.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을 그려달라고. 안 돼.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어버렸는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히히. 아이 참. 그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달렸으니까.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갖고 싶어. 안 그래도 바쁜데. 자,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이 양한테 풀을 많이 줘야 할까? 왜 그런 걸 묻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풀은 넉넉할 거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다지 작지도 않은데 뭐. 이런, 잠이 들었네. 그것이 나와 어린 왕자의 첫 만남이었다. 이 물건은 대체 뭐야? 그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정작 내가 묻는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어쩌다 우연히 내뱉은 말을 통해 나는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내 비행기를 처음 본 날처럼. 아저씨, 이게 뭐야?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라고. 비행기라는 거야, 내 비행기. 뭐? 그럼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어? 그거 참 재밌겠는데?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그럼 너는 어느 별에서 온 거니? 하긴 이런 걸 타고는 그리 멀리서 오진 못했겠는데? 어린 왕자는 꽤 오랫동안 깊이 생각에 잠긴 듯 굴었다. 그러곤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내곤 마치 보물인 양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별들에 대해 슬쩍 내비친 그 속내 이야기에 나는 궁금증으로 몸이 달아올랐다. 얘야, 너는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이란 대체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아저씨가 준 상자가 좋은 건 그게 밤에는 양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고 말고 내가 착하게 굴기만 하면
낮에 양을 메어둘 고삐도 그려줄게. 그리고 말뚝도. 양을 메어놓다니.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는군. 하지만 메어놓지 않으면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양이 가긴 어디로 가. 어디든 아무데나 곧장 앞으로.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앞으로 곧장 가봐야 별로 멀리 갈 수도 없는걸? 이렇게 또 한 가지 나는 무척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아이가 사는 별이 집 한 채보다 더 클까 말까 한다는 사실을.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큰 별들 말고도 이 우주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떠돌이 별들 중에서 너무나도 작아 만원경으로 보이지 않을 수많은 별들 중 하나. 어떤 천문학자들은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소행성 325호 라는 식으로 번호를 매겨놓곤 한다. 난 아이가 살다 온 별이 소행성 비우길리오라고 생각한다. 예, 이번 학회에서는 얼마 전 발견한 소행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행성의 이름은 비우길리호라는 소행성으로 일반적으로 망원경에 발견되지 않는 무척이나 조그마한 행성인데, 그 행성은 1909년 딱 한 번 터키 천문학자의 만원경에 잡힌 적이 있는데, 국제천문학회에다가 그는 자신의 발견에 관해 요란히 증명을 해보였다. 그가 입고 있던 민속이성 때문이었을까, 그 누구도 학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데 비우길리오 소행성의 명성을 위해 다행히 한 일이 일어났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자기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을 것을 강요하며 이에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던 것인데, 그 천문학자는 1920년 멋들어진 양복을 입고 다시 한번 그가 발견한 비우길리에 대해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왜 이렇게 비우길리 소행성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그 번호까지 일러주게 된 건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목소리는 어떤지,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정작 일이 중요한 것은 묻지 않은 채 터무니없는 것에 질문을 하곤 한다. 나이는 몇 살인지, 형제는 몇인지, 몸무게, 수입 따위 등의 터무니없는 것들을 알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은 그 사람에 대해 안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다 그렇다. 아이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가지고 싶어 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 하고는 분명 날 어린애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비우길리오였다고 얘기한다면 어른들은 수긍이 간다는 듯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어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아주 너그럽게 생각해줘야 한다. 그러나 인생이 뭔지 알 만큼 아는 우리에겐 동화를 이야기하듯 시작하고 싶었다. 인생이 뭔지 알 만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훨씬 더 진실하다는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자니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솟아오른다. 아이가 내가 그린 양을 가지고 떠나버린 지 벌써 6해. 몇 번이고 아이의 그림을 그려본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아무에게나 다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숫자밖에 모르는 어른들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니, 내가 그림한 상자와 연필들을 산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였다. 6살 적 뱃속이 들여다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보아뱀 말고는 전혀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새삼스레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물론 되도록
실물에 가까운 초상화를 그려보려고 노력은 하겠다. 그러나 제대로 그릴 수 있으리라고 자신할 수는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아 보이는데 또 어떤 그림은 닮지를 않은 것이다. 아이의 키도 조금씩 틀려지곤 한다. 여기서는 아이가 너무 크고 저기서는 너무 작다. 또 옷 색깔의 경우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듯 기억을 더듬으며 그려본다. 결국 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나를 좀 더 봐주었으면 한다. 내 친구는 도무지 설명을 해주는 법이 없었으니 말이다. 자기와 같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르지. 그러나 나는 불행하게도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양을 꿰뚫어보지는 못한다. 아마 나도 어쩌면 어른들과 비슷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젠 나도 나이를 먹었나 보다. 매일 조금씩 나는 출발이니 여행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은연중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 때문이었다. 마치 무슨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 어린 왕자가 내게 느닷없이 물었으니 말이다. 양이 작은 나무들을 뜯어먹는다는데 정말일까? 그럼 정말이지. 정말? 그거 참 잘됐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뜯어먹겠네. 그렇게 큰 나무는 코끼리 떼가 몰려온다고 해도 한 그루를 다 먹지 못해. 헤. 그렇다면 코끼리들을 포개놔야겠네. 커다란 바오밥 나무도 자라기 전엔 조그맣게 돋아나지? 그렇긴 하겠지. 하지만 왜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겠어? 그걸 모른단 말이야? 아이가 수수께끼 마냥 내뱉는 말들에 나는 그저 멍하니 아이의 말을 들었다. 어린 왕자의 말에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땅속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자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문득 깨어나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기지개를 펴고 우선 아무 해도 되지 않는 예쁘고 조그만 싹을 햇빛을 향해 슬며시 내민다. 그것이 빨간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였다. 그 별의 땅에는 온통 바오밥 나무 씨가 널려 있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란 자칫 손을 늦게 쓰면 영영 없앨 수가 없다. 그놈은 별 전체를 다 차지하면서 별의 구멍을 뚫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별이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훗날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나의 별도 정성 들여 몸단장을 해줘야 해.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릴 땐 장미와 비슷하지만 곧 장미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는 거야. 그건 정말 귀찮긴 하지만 아주 손쉬운 일이야.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우리 땅에 사는 어린이들이 머릿속에 잘 새겨둘 수 있도록 멋진 그림을 하나 정성껏 그려보라고 내게 권했다. 그 어린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 마땅히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어도 별탈이 없을 때도 덜어 있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 그랬다간 반드시 큰 사고가 생겨. 난 그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소홀히 한 채 그냥 내버려뒀었어.
그래서 아이가 일러준 대로 나는 그 별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도덕군자 같은 말투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고 어떤 소행성에서 길 잃은 사람이 당하게 될 위험은 너무나도 큰 것이므로 딱 한 번만 예외적으로 마음을 고쳐먹기로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나는 해가 지는 광경이 좋아. 우리 해 지는 걸 보러 가자. 아직 기다려야 해. 뭘 기다려? 해가 지길 기다려야 돼. 아이는 이따금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아이의 연약하고 쓸쓸한 생활을 알게 되곤 한다. 너에게는 오랫동안 구경거리라고는 그저 해 지는 광경에 감미로움밖엔 없었겠지. 지금도 내가 우리 별에 있는 것만 같아서. 뭐 그럴 수 있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단숨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아이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러놓기만 하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맘 내킬 때마다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은 해 지는 걸 44번이나 본 적도 있어. 몹시 슬플 적엔 해 지는 게 좋아져. 44번 본 날 그럼 넌 그렇게도 슬펐던 거야?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해가 지는 광경을 기다렸다. 나 또한 말없이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다 옆에 앉아 함께 사막의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았다. 닷새째 되던 날 이번에도 양 덕분에 어린 왕자 생활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끝에 튀어나온 말인 듯 느닷없이 내게 물었다. 양은 말이야. 작은 나무를 뜯어먹는다면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뭐든지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먹어?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렇다면 가시는 뭐에 쓰이는 거야? 가시는 뭐에 쓰이는 거냐고. 비행기의 고장이 매우 심각했다. 또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예상되는 상황인지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아이는 결코 넘어가는 법 없이 집요하게 나에게 물어왔다. 볼트는 왜 이렇게 세게 조여서는? 응? 가시? 그건 아무 쓸모도 없는 거야. 거짓말 치지 마! 뭐? 꽃들은 연약해. 그리고 순진해. 꽃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니 자기들은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꽃들이 그만해도 그만. 난 아무 생각도 안 해. 난 아무렇게나 대답했을 뿐이고 나에겐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고. 심각한 일이야. 아이는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망치를 들고 손가락은 시커먼 기름 투성이가 되어가지곤 아이에게는 아주 못생겨 보이는 무슨 물건이로 몸을 굽히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과 똑같이 말하네. 아저씨는 모든 걸 다 혼동하고 있어. 뭐든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 얘야, 나는 어떤 별에 살고 있는 얼굴이 빨간 아저씨 하나를 알고 있어. 그는 꽃향기력은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본 적도 없고 오로지 계산밖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어. 그러면선 온종일 나는 진지한 사람이야, 나는 착실한 사람이야 하고 되풀이하면서 여간 거만하게 구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라고. 뭐라고? 버섯이야!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은 가시를 만들어 갖고 있어. 그런데도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꽃을 먹어왔어. 그런데 어째서 꽃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가지를 만들어 가지느라고 그토록 애를 쓰는지 알려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양들과 꽃들의 전쟁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지? 이건 얼굴이 뻘건 뚱뚱이 아저씨가 하는 계산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못 된다 이거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별 말고는 다른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을 하나 알고 있다면, 그런데 어린 양 한 마리가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그냥 덥석 먹어 없애버린다면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거지? 얘야 진정하고. 만약 누군가 수백만 수천만 개나 되는 별 중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치만 양이 그 꽃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이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다 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둠이 내린 뒤였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내려 놓아버렸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도 모두 다 우습게 생각되기 시작했다. 어떤 별에, 어떤 떠돌이 별 위에, 나는 별인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한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조그만 아이를 품에 안았다. 울지 마렴. 내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너의 양에다가 굴레를 그려줄게. 그리고 내 꽃에는 울타리를 쳐주고 또...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이 너무나 서툴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와 한 마음이 될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란 이토록 신비로운 것이다.